이번 주 총 금액은 69만 1,37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살걸. 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41회 문을 엽니다. 저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아니, 그거 생각났어요 갑자기. 뭐? 여러분은 지금 저희가 한 번 모였을 때 몇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하셨을까요? 너 몇 번째게요? 지난 회차 안녕히 성의가 없었어. 정말? 나는 느꼈어. 그럼 성의 있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끝인사 끝인사 안녕 거예요. 안녕히. 왜냐면 왜냐면 안녕 오늘이 이러더라고. 이번이 제 차례거든요. 정신이 딴 데가 있었습니다. 이원 대표님 이번 주에는 69만 1,370원 책 사는데 쓰셨고요. 저희가 33권 중에 엄청 많이 골랐네요. 누가 이렇게 많이 고른 거야? 누구예요? 아이고. 누구예요? 나는 저는 절걸요? 골랐나요? 임시라고 절대 말을 못해요. 자, 소개해 주세요. 광현 PD가. 총 33권 중 11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폴린 브라운의 사고 싶게 만드는 것들,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학 비즈니스의 힘, 김홍외 7명이 쓴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 백승주의 미끄러지는 말들, 장차 현실이 그리고 쓴 또린의 집, 유온 엘스터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기 1, 사회과학의 도구상자, 최혜원의 휴랭머랭, 우리 시대의 언어 이야기, 알렉스 가랭이 그리고 쓴 나를 잊지 말아줘, 사이먼 싱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정지돈의 스크롤, 리아드 사투프가 그리고 쓴 에스더가 사는 세상 10살 때 이야기, 기리노 나스오의 일몰의 저편. 이 중에서 미끄러지는 말들, 사회 언어학자가 펼쳐 보이는 낯선 한국어의 세계, 백승주 님이 지으셨고요. 타인의 사유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이 책 SNS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좀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음.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서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긴 하더라고요. 읽어보셨어요, 혹시 선아 PD? 아니, 아직 못 읽어봤어요. 이 미끄러지는 말들이랑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네. 그 언어학자가 또 쓰신 휴랭 머랭이 둘 다 그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아유, 살 뻔했네. 네, 둘 다 보세요. 전 둘 민니의 다 서재 재밌어요. 해지했습니다. 참 자랑이십니다. 아, 왜요? 왜요? 그거 어. 남편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인데 한 달에 10,000원을 지원받고 책을 그냥 오프라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밀리의 서재를 구독할 거냐인데 제가 몇 달째 밀리의 서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읽지 않는 저를 보면서 책을 그냥 차라리 한 권씩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2달째 그냥 책을 사고 있어요. 최근에 산 책은 저 지금 약간 그 몸에 대해서 관심이 그때 많다고 어. 그랬잖아요. 건강한 몸 만들기. 그래서 약간 근육, 근육. 해부학 같은 그런 책 하나 샀고 음. 그 2개 다 그런 책을 샀습니다. 네. 2권 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다 또 다시 밀리의 서재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 지금 오프라인으로 다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휴랭 머랭이랑 네. 이 책 미끄러지는 말들 2권 다 밀리 서재에 있다라는 네. 말씀하셨고, 미끄러지는 말들은 네. 어떤 책인가요, 대표님? 이거는 이 백승주 사회 언어학자 분께서 매체에 쓴 글이랑 뭐 논문, 에세이 이런 것들을 묶어서 내신 글이래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말들이 뭘 말할까 했더니 뭐 좀 우리가 실수로 말하거나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인데 이분이 한국 사회의 언어를 관찰했더니 너무 혐오와 차별, 그런 억압, 폭력적인 말, 뭐 누군가를 배제하는 말 이런 표현이 너무 많대요.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쓴 건데 뻔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새로운 걸 많이 알게 해줘서 저 너무 잘 읽었다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참호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맘충처럼 뭐 무슨 충 뭐 또 요즘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어린이와 합성을 해가지고 진민이? 아니 그 예를 들어서 테니스 구린이, 처음 치면 뭐 테린이 이런. 부동산 어린이 해가지고 부린이 그런 것처럼 그것도 어린이 자체를 무조건 못하고 뭔가 미성숙한 맞아요. 존재로만 표현한다 그런 표현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저는 방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표준어라는 걸 만들면서 네. 교양 있고 우아한 말은 표준어인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돼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이분이 제주도 출신인데 네.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 말을 쓰는 게 되게 이상하게 되는 분위기가 많아서 어딘가에서는 꺼내지 않고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 방송가에서는 되게 어떤 희화화할 때라든가 좀 나쁜 걸 표현할 때 사투리 쓰는 사람들을 맞아요. 많이 그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억양을 안 고치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뭐 왜 아직도 안 고쳤냐 이런 말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그 휴랭머랭도 그렇지만 우리 언어라는 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게 언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책이어서 저는 읽고 나서 정말 읽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책이었어요. 그러네요. 미끄러지는 말들. 결국 우리가 쓰는 말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계속 변화하는 게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걱정의 소리만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뭐 신조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말을 오염시키고 있고. 근데 사실 말은 오염이 되기도 하는 게 언어이다라는 게 이 두 분의 말씀인 것 같아요. 미끄러지는 말들이고 그 다음 책은 장차현 실님이 쓰고 그린 또리네 집 보리 네. 만화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들의 블루스 다 보시죠? 오, 저 몇 화만 봤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이 연기하는 영옥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영옥의 쌍둥이 여동생으로 다운 증후군 장애인이 출연을 네, 영희. 했어요. 네. 예. 그 정은혜 네, 님이라는 정은혜 작가. 분이 네. 출연했는데 이분이 전시회도 여러 번 연 네. 캐리커처 전문 작가시고 네. 지금까지 캐리커처를 그린 인물만 4,000명이 넘는데요. 이야. 근데 이 정은혜 작가의 어머니가 누구냐? 또리네 집을 그리고 지은 장차현 실님입니다. 진짜요? 네. 또리네 집. 그래서 혹시 사신 거예요, 이거? 네네. 오, 그렇죠. 그렇구나. 네. 뭐또 그 또리네 집 말고도 엄마 외로운 거 그만하자 밥 먹자 뭐 이런 만화로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들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걸로 몇 년 전에 되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었죠. 그래서 또리네 집 내용도 그 내용이죠. 엄마, 네. 아빠, 아들, 딸로 이루어진 가족 이야기고. 맞아요. 저는 이거 몇 년 전에 본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네. 저는 책은 사실 이 책의 존재는 몰랐었고 정은혜 작가는 뭐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번에 드라마 통해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다운증후군 배우를 직접 출연시킨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드라마에서. 근데 또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물론 그게 다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맞아요. 그런 드라마에 출연시켜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마울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정은혜 작가님의 뭐 유튜브도 다시 보게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니까 어머님이 만화가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다큐멘터리 만드시는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찍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조각조각 계속 봐서 알고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만화책을 내신 건 이번에 알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서 봤고 내용으로는 사실은 뭐 항상 그렇듯이 이분이 아니면은 우리가 모를 만한 맞아.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장차현 실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정은혜 작가님께서 벌써 30이 넘으셨거든요. 32살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옛날 만화책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전 장차현 실님 자체가 되게 멋지신 분이라서 분이죠. 이분의 입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2권짜리거든요. 2권짜리고. 꽤 많고 그리고 이제 또리가 그 정은혜 작가 다운증후군 작가인 정은혜 작가가 아니라 그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하시는 지금의 남편분이 정은혜 작가
낳았던 남편분이 아니라 그 다음 결혼 재혼을 하신 거예요. 8살 연하래요. 네네. 그리고 이분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또리래요. 너무너무 예쁜 아들이라면서 그때 이야기로는 이 지금 만화책에서는 한 4, 5살짜리 너무 귀여운 어린이인데 지금 현재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 또리 그분이 18살 막 이렇게 됐고. 네, 한 고등학생 뭐 고등학생? 가까운 뭐 고등학생에서 거의 20살에 가까운 네. 그런 나이가 돼서 지금은 그분도 누나를 촬영하면서 그렇죠. 네, 다큐를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 말 정도에 이 정은혜 작가의 삶과 이런 그 예술 세계를 맞나요? 성장 과정 이런 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올 예정이래요. 네 얼굴. 그게 바로 그 아빠가 찍으신 영화는 영화예요. 아버지인 서동일 감독이 만드는 거고. 재밌네요. 네. 또리네 집. 그 제가 이런 책들을 자꾸 소개해 주는 거 저도 사실은 조금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나? 근데 저는 실제로 많이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이번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고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한지민 역할의 영옥이가 언니가 그러니까 쌍둥이 언니가 다운증후군이어서 그거를 숨기고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 이제 도망치고도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본인의 도망치듯이 본인의 삶을 살다가 그 얘기를 숨기고 사는데 그 남자친구 김우빈이 남자친구랑 지금 너무 행복한데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김우빈이 당황하고 한지민은 그동안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김우빈한테 뭐 당황했지 뭐 떠나라고 너도 그동안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김우빈이 그래요. 당황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난 배운 적도 없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그 얘기할 때 자기 너무 김우빈의 감정이입이 됐대요. 왜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익숙하게 많이 보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장애 시설에 거의 1, 2주에 한 번씩 다녔었거든요. 이 코로나 전에. 그래서 저는 다운증후군을 못 보고 산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도 또 잊고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신선했고 그 얘기 덕분에 저도 좀 일깨우게 됐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럼 너가 왜 못 봤을 것 같냐.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니까 못 본 거다 했을 때 그 친구가 또 다시 놀래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 반응이. 자기가 그것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계속 조금 알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서로 알아야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장애나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삶이 더 응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모두들 삶의 무게를 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 알고 더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책들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게 또 만화로 돼 있고 재밌고 하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드라마에서 다운증후군 배우가 뭐 전문 배우는 아니지만 직접 출연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죠. 다운증후군은 연기할 수가 외모 때문에 없으니까. 연기가 그렇죠. 안 되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프랑스 영화 제8요일 1997년에 봤던 영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는 주연 배우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배우였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렇게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 네. 대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이에요. 알겠습니다. 또리네 집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서살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책은 일몰의 저편 기리노 나쏘가 지었고 이규원 님이 옮기신 책입니다. 북스피어 출판사에서 2021년에 나왔네요. 자, 광현 짜잔. PD.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개인 교습을 작년에 받았었죠. 이 책의 편집인인 김홍민 대표에게 이 책이 나왔을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 책을 갖고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다음 원래 이제 고정 게스트 책하고 놀자 였었으니까. 고정 게스트를 굉장히 오래 하셨었죠. 그때 그분의 설명이 진짜 찰졌는데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제가 그걸 그만큼 해낼 수 있을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일단 원래는 기리노 나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만은 책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장르 문학이고요.
끝까지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긴장감을 자아내는 서스펜스 요소를 자아내는 추리 소설 혹은 스릴러 장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줄거리 설명은 해드리지만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절대 공개를 말할 하지 수 없죠. 않겠습니다. 절대 왜냐하면은 말할 수 없지. 이제 그게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따로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완전 아, 스포일이니까. 나중에. 완전 스포일이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기승전까지의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일본이에요. 지금 여기는 일본이고 어느 중년 작가가 있습니다. 마스라는 이름의 마스. 중년 작가인데 사실 이것도 필명입니다. 음.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초반에 요즘 편집자들은 요즘 출판 시장은이라는 말을 좀 달고 사는 걸 운운하는 걸 보면은 아 이분은 어느 정도 중년의 맞아요. 작가이구나라는 그러니까 신체 나이만 중년이라는 게 아니라 작가로서의 업도 중년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소설을 쓰느냐 뭔가 강렬한 섹스를 묘사하는 작품을 쓰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런 걸 쓰고 싶어 해요. 거기에 더해서 본인도 뭔가 독자들의 미간을 찌푸리는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면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는 혹은 페도필리아, 패티시 등의 소재를 거리낌 없이 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 작가? 센 소설을 쓰는 작가인 거죠. 그런 마스 주인공에게 어느 날 우편이 도착을 해요. 독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누군가 고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로부터 사정 청취를 한번 듣고 싶다. 그러니까 사정 청취를 하려고 몇 번 우편을 보냈으나 너가 무시를 했으니 이제는 어디 출두를 해라. 와서 숙박을 하면서 강습이 너에 대한 강습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언제 어디까지 와라라는 우편이 도착을 합니다. 누가 메일을 보냈나 봤더니 총무성 문화국 문화문예 윤리향상위원회래요. 어쨌든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뭐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에 있을까? 뭐 강남으로 가면 있을까? 하지만 뭐 의정부로 오라 그래요. 저쪽 멀리 오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게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사이트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의심을 해볼 만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다들 들어본 적은 있다고 하고 다른 작가들도 그래서 일단은 가요. 일단은 그 막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가가지고 어느 변두리역에 도착을 하니까 누가 와 있고 차에 태웁니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화가 난 작가잖아요. 누가 내 소설 갖고 뭐라 했는데 왜 이렇게 왜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는데 왜 나를 여기로 불러? 나 며칠 가 있는 건지도 왜 말 안 해주는데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벌점 1점을 줍니다. 갑자기? 감점. 감점. 뭔데? 하지만 갑자기 거기서 어쨌든 감점이라고? 알겠어. 일단은 갈게. 이렇게 살짝 이해는 안 갔지만 그렇게 도착을 해보니 바닷가 절벽에 인접한 어떤 외딴 요양소, 과거 요양소로 쓰였던 시설 같아요. 하지만 마른 요양소이나 구성이나 이제 시설은 되게 교도소 같은. 그래도 이제 요양소라고 소장이라고 불리는 책임자 다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책임자 한번 나와줘야겠죠. 자, 이게 어떻게 오게 됐느냐? 아까 설명했듯이 당신이 쓴 작품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걸 독자들이 고발을 했다.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곳에서 그 문제점을 당신이 직시를 하고 교정을 해라. 그러면 나갈 수 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으니 우리도 당신의 교정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화가 나죠. 게다가 이제 거기서 쓰는 워딩이 뭐 작가는 갱생해야 되며 올바른 작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좀 창작한 사람으로서 빡치겠죠. 그렇죠. 사회에 적응한 작품을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뭔데? 뭐 이거 적법한 거야? 뭐 이러니까 1년 반 전 가상의 세계인 거죠. 일본이지만 헤이트 스피치법이 제정되었다. 당신의 작품에는 강간이 나오고 소아성애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헤이트 스피치법에 저촉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여기서 그렇지 않은 작품을 쓰도록 교정받아야 된다. 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당연히 저항을 하지만 저항을 할 때 돌아오는 건 감점. 끝이 없는 싸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점은 감점 1점을 받을 때마다 일주일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무섭지. 너무 억압적인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우락부락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중년 작가 마스는 여자 작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력으로 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네.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격적인 작가 길들이기가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정말 뭐 호텔 같은 곳에서 그냥 정신적으로만 고통을 주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밥을 좀 부실하게 줍니다. 굶길 때도 있어요. 막 점심을 네. 아우 나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 이거 읽는 지금. 거 더 힘들어요. 점심을 안 줘요. 점심을 안 주고 알 수 없어요. 왜 오늘은 왜 안 주지 알 수 없어요. 설명도 내가 안 해주고. 잘못했나 알 수 없어요. 완전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정말 가스라이팅이 어. 펼쳐집니다. 그렇게 막 식은 국이 나오고 아침에 막 빵 쪼가리가 나오고 아우 피곤해요. 점점 물도 안 주고 게다가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두루마기 휴지 화장실은 있는데 휴지가 배치가 안 돼 있어요. 휴지를 돈 주고 사야 된대요. 어머. 하지만 여기 올 때 어떻게 올 줄 알고 현금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점이 맨날 여는 것도 아니에요. 열고 싶을 때만 열리고. 뭐 네. 없어. 원칙이 대체로 없어. 그냥 왔을 때 열려 있는 걸 봤지만 그 이후로는 그 열려 있는 한 번도 장면을 본 열리는 적이 거 본 없어요. 적이 없어. 그렇게 조금씩 저항 의지가 꺾이다가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할 때 또 팍 씻었고 그렇게 계속 그냥 티키타카를 하다가 하지만 그 와중에 뭐 산책은 또 나갈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거는 갱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써내면 되는 거니까 원고지는 무제한으로 줍니다. 장문을 하라 그래요. 너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게. 이것도 여기서 장문을 하라는 게 솔직히 그쵸. 작가한테는 상처죠. 그 워딩도 신기하더라고. 나는 장문. 작품을 하는 사람인데 너 여기서 장문해라. 느낌이 확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지만 할 것도 없고 씁니다. 뭐를 쓰느냐? 제목이 엄마의 카레라이스예요. 이전에 너무 강간고 섹스 착한- 소설의 이름을 다루던 어. 사람이 갑자기 제목이 엄마의 카레라이스. 이제 막 서정적으로 써 내려가기 시작하죠. 내용은 힘들었던 시절 그래도 엄마의 카레라이스가 있어서 버틸 그게 나에게 수 어떤 있었다? 힘이 됐고 어. 그것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완결은 아닙니다. 일단 써요. 그거를 허락도 없이 일단 가져가서 읽어요. 갑자기 이제 불러요 소장이. 너무 잘 읽었다. 감동적이었다. 계속 이런 걸 써라. 그러면서 그 하나 쓰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에. 써야 돼? 그것도 일단 완결이 안 난 소설이에요. 원고지를 써놨는데 어. 화장실 갔다 오니까 사라져 있어요. 외출 갔다 오니까 사라져 있어요. 거기서 너무 훌륭했다 하면서 얼음 둥둥 띄우고 콜라를 주는데 거기서 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 그렇게 막 바닷물 맛 조금 나는 것 같은 미지근한 수돗물만 마시다가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는. 계속 그런 걸 그렇게 이제 쓰는구나. 계속 빌 받아서 뭔가 나 이제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거야? 나 곧 나갈 수 있는 거야? 게다가 이것도 엄마의 카레라이스 배고파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표를 안 주니까 맞아.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어. 카레라이스 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뭔가 희망적으로 보이나 어느 날 자기 방이 있어요. 수감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나갈 수는 있지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가 와서 나를 식당으로 데려가 줘야 되는 사실 말하자면 수감된 방이 있는 건데 그 방에 베개가 있는데 어느 날 솔기가 좀 뜯어져 있어요. 뭐지? 하고 꺼내니까 거기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까 유서라고 되어 있고 읽어보니 내용인즉슨 나는 이 방에 과거에 감금되었던 사람이고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너는 나 이후에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일 것이다. 어떤 희망을 그들이 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다. 아무도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고 이들은 결국 문제적인 작가들이 여기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하게끔 한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하지만 이들에게 굴복하고 싶지는 않으니 이걸 쓰고 다음날 나는 자살을 할 것이다. 라는 유서입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몇 면을 자기가 그냥 뇌피셜로 그려본 것을 쓰면서 얘는 아무도 어떻고 믿지 말라 쟤는 그래요. 어떻고 이렇다. 이 둘이 뭐 바람을 피고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엄마의 카레라이스를 쓰면서 말하자면 모범수가 될 뻔한 마스가 또 이번 멘붕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나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엄마의 카레라이스가 내용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작가는 자기만의 그게 또 있잖아요. 이 유서까지 읽고 이 멘탈로 내가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없지. 엄마의 카레라이스가 갑자기 친족 살해물로 바뀌어요. 진짜. 본인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강화를 합니다. 친족 살해물로 바뀌어요. 바로 호출이 옵니다. 이거 뭐야 너? 거기서 또 한따까리 합니다.
나 나갈 수 없잖아 막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막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시 문제가 있군. 역시 멘탈에 문제가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작품을 썼던 거였어. 하면서 주사 억지로 진정시키기 주사를 놓고 깨어나니까 좀 더 삼엄한 경비가 작동되고 있는 독방으로 원래도 독방이었지만 거기로 옮겨집니다. 눈을 뜨니까 그냥 온몸에 힘이 없어요. 거기서 정말 그냥 누워서 주는 거 먹고 주는 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그렇게 막 약에 절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다가오면서 내가 너를 이곳에서 꺼내줄게. 그치. 과연 이 사람은 마스는 이걸 믿을 수 있는가, 믿어야 하는가. 하지만 또 안 믿으면 어쩔 겁니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승전. 기승전. 너 재밌네. 설명 재밌죠? 너무 잘한다. 야, 박수. 김홍민 씨 방송을 제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홍민 대표님의 방송을 복기를 하면서 아니 따라해봐야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설명을 할래요. 잘했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저렇게. 야, 어떤 준비 거요? 많이 했네. 아, 너무 박영 PD가. 잘한다고. 그래서 결말은 절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궁금하다. 뭐 읽고 해피 싶네요. 엔딩일지 뭐 새드 어떻게 엔딩일지 끝날지 작가가 몰라요. 탈출하는지 읽고 싶어. 탈출하지 못하는지.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결말을 예상을 했었어요. 대표님은? 저는 그냥 그러길 바라면서 읽었고 예상보다는 그런 결말이길 바라면서 읽었고 너무 궁금하게. 저는 이 옥죄어오는 느낌 때문에 결말을 예상한다기보다 어떻게 좀 빨리 맞아요. 끝내라. 그렇지, 어떻게든 그렇지. 끝나라. 네.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 당시엔 책을 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읽어봐야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읽어보면은 저는 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될까? 이 감정으로 책장을 넘기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그냥 그만 읽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 생각. 듣는 답답해. 것만 되게 해도 감정이입을 너무 하게 내가 돼요. 갇혀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리노 뭐지? 나소가 누굽니까? 대단한 작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리노 나소에 대해서 음. 설명을 그러면 이 책이 좀 더 혹시 재밌어 의도된 보여. 건가요? 이 책이 지금 좀 더 작가를 매력. 뒤에 소개하는 게 지금? 의도된 의도가 거죠. 된 거죠. 어. 광현 PD가 다 짜온 그럼요. 거지. 세상 모든 창작물에는 사실 기획 의도가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쓴 일기 김탁환 선생님의 일기도 신강 일기도 사실 그냥 오늘 하루를 정리한 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목적 의식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 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소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작가가 누군지를 알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얼른 알려주세요. 네, 기리노 기리노 나소. 51년생 작가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70살이 그렇지, 넘었지. 넘으신 음. 거예요. 게다가 1993년에 데뷔를 했다고 하니까 30년간 집필 활동을 해온 지금 현업에 계신 분이고 참 이게 2020년에 나온 소설이니까 아직도 활동을 하시는데 20년에 나온 소설이지만 10년 전서부터 구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어떠한 문제의식을 느꼈기에 그런 걸 하는 걸까? 인터뷰를 직접 본인이 했어요. 참 속 시원한 작가죠. 맞아. 막 그런 거 안 밝혀주는 작가들 많잖아요. 어떻게 음. 읽을지 뭐 이런 거 되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이분은 좀 러프하게 구분하자면 추리 소설, 범죄 소설, 사회파 소설. 네, 말하자면 마스랑 비슷해요. 맞아요. 네. 여기 소설 속 마스랑 비슷합니다. 장르 문학을 거의 자기 네, 분신이죠. 집필을 해오면서 음. 거친 묘사들, 음. 영화로 제작되면 무조건 19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소설들을 써 왔으나 저는 아웃이란 되게 유명한 거를 누가 네. 추천해줘서 읽어봤는데 저도 그것- 읽었죠. 그것도 세죠. 네, 맞아요. 그게 토막살인이 되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내가 토막살인이 나와요. 도박에 빠진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도시락 공장에 그렇죠. 다녔거든요. 그 도시락 공장에 같이 다니는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토막을 내는 그런 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은 혼자 하고 센 이런 이야기들. 소설들을 써왔으나 너무도 유명하고 그렇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작가라서 그런지 독자들의 항의를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게 본인이 봤을 때 합당하지 않아요. 일부 요 멘트 하나 갖다 놓고 사실 소설 속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뱉은 말일 뿐일 텐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강간범이라 한다면 너는 강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아성애자를 그렸다 하면은 너 소아성애를 그렇게 뭐 문제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요런 독자들의 항의를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왜 우리가 일본 물 하면은 흔히 생각나는 그런 되게 자극적이고 기괴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뭐 이런 폭력적이고. 상상을 해냈나 싶은. 예를 들면 배틀로얄. 어떻게 학교에서 끝판왕. 그렇게 죽이고 죽여. 그것도 피가 낭자하게 그걸 그려. 음. 그런 것들이 그냥 문제 없이 유통되는 사회인 줄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성, 정화의 움직임은 있었나 봐요. 우리가 계속 배틀로얄 같은 거를 향유하는 게 맞냐.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 움직임조차 좋지는 않아 보였겠죠. 기리노 나소에겐. 게다가 요새 우리도 겪고 있는 어떤 사회 전반에 퍼지는 PC함, PC를 추구하는 움직임 이런 거를 보아오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이 지금 70살이 넘은 거의 원로 작가에다가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건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니까 대체로 이제 후배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위치에도 많이 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후배들의 작품을 뭐 이렇게 많이들 읽어보는데 그 와중에 자기는 은연중에 되게 그냥 뭐 스킬 훌륭하고 부드럽게 잘 쓰는데 묘하게 뭔가 자기 검열을 한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껏 못 쓴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후배들의 글에. 거기에 자기가 10년 동안 느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이게 맞나 싶어서 쓴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는 정말 자기의 분신인 거고 너무 의도가 명확하죠. 그렇죠. 이렇게 쓰기도 힘든데 그쵸. 다분히 의도를 갖고 쓴 그러니까. 책이고 그 소설 읽는 사람도 마스가 곧 기리노 나소다 라는 등식을 갖고 읽으니까 더 이입하게 되는 게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기리노 나소는 저는 뭐 그런 장르 소설을 읽지는 않지만 워낙에 명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웃도 읽었고 그로테스크 읽었고 그다음에 소개는 많이 받았었어요. 정말 최고의 작가니까 많히 읽어봐라. 좀 그렇게 막 폭력적인 묘사나 뭐 아주 소위 말하는 센 소설을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은 쓰네. 하지만 더 읽지는 않겠어 하고 덮었던 작가 중 맞아요. 하나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작가예요. 그렇지만 이번 소설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또 글로벌하게 왜 캔슬 컬처라는 그쵸. 것도 문제가 됐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 소설 속에서 다다라는 인물 기억나시죠? 다다와 이 마스가 벌이는 논쟁도 정말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다 담았구나 그쵸.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다다라는 인물이 널 여기서 꺼내줄게 하는 인물이에요? 아니요. 다른 인물이에요? 그냥 이들을 여기 억류하는 문윤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관리인. 뭐 소설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쵸.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쓸 뿐이다. 이 올바름이 아니다. 근데 다다는 무슨 말이냐. 너 같은 작가들 때문에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다. 이거는 헤이트 스피치법에 저촉된다. 계속 논쟁이 붙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독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이런 작가들이 감금됐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그 캔슬 컬처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일반 대중, 독자들 혹은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완전히 아웃을 시키려고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네티즌들이 힘을 모으는 현상을 캔슬 컬처라고 하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가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쵸. 정답이 없는 생각하게 일인데 만드는 그쵸.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소설의 세팅은 매우 극단적이잖아요. 가두고 결국에는 죽이거나 뭐 자살을 하게끔 하거나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논쟁이고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고 이게 진짜 표현의 자유 대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다 도식화를 해버리면 와글와글 이야기는 많아지는데 또 이게 건강한 토론이냐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과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토론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주요한 아젠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다가 많은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말이 맞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라디오 PD다 보니 항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기 검열이라던가 필터링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설이나 문학을 사랑하는 거는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폭이 훨씬 더 커요. 저기. 그리고 그 뭐
소위 말하는 좀 고차원적인 예술 그런 거는 담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답답함을 거기 가서 풀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상대적으로 있지 않으세요? 되게 별거 아닌데 저는 조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쵸. 저만 귀찮아지는 게 아니고 DJ도 맞아요. 귀찮아지고 작가들도 귀찮아지고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빼자. 요즘 어, 이게 되면 그렇지. 굳이 이거 뺄까 해서 말까 뭐 할 때 대단한 빼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어.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맞아. 아 그런 게 참 자기 검열을 하면서도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도 비슷한데 좀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비스업이잖아요. 저희 일이 판매를 해야 되고 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내 색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계속 통제를 하면서 살았는데 제 성격 자체도 그게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사회에 이런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많아서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좀 봐서 몇 가지가 막 떠올랐는데 지난 방송에서 조혜진의 화난 숨 그거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조혜진 작가한테 좀 서운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이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 조혜진 작가가 입양아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이 있으신 것 같다. 그게 깔려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화난 숨을 계기로 내가 오해를 그거가 좀 풀었다. 해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저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소설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냥 사건을 말할 뿐이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느낀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건 있어요. 독자의 감상도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당연하죠. 쓰신 거를 인정하는 것처럼 저의 감상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날 이제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 중에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그 화난 숨의 아버지가 성폭력자였나요? 아니면은 그 어떤 아버지가 대학 대학에서 교수인데 대학 교수였는데 성희롱 성희롱 으로 결국 저지른 거죠. 네. 그러니까 누명을 쓴 게 아니라 저지른 분 성범죄 가해자. 성범죄 맞아. 성범죄 가해자. 그분의 딸 중심으로 된 단편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의 딸 중심의 이야기잖아요. 그 가해자의 딸이 피해자에게 이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동생이 괴로워하는 상황이니까 네가 우리를 좀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내 동생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할 수 없니? 라는 장면이 있어요.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을 때 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만 읽히는 거지. 나 너무 상처받았어.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내 일이 아닐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조혜진 작가의 글이 그렇지 소설가의 글이라는 게 그냥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오늘 여기에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그런 저의 경우가 아니래도 요즘에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은데 최근에 마거리 데트우드 그분 책 그 시녀 이야기란 책 아세요? 마가리트 그 책이 어떤 이제 그 SF적인 좀 풍자가 있는 소설인데 전쟁이랑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여자의 출산율을 통제해서 그 시녀들에게 어떤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되게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그 책이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임신 중지권을 다시 부활하느냐 뭐 이런 법적인 얘기가 대두되면서 이 책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펭귄 랜덤하우스 이 출판사에서 그 불에 타지 않는 종이로 이 책을 만들어서 불 타는데 이 책을 가운데 놓고 그 마거리 데트우드가 그 소화기로 불을 끄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찾아봐야겠네요. 네, 영상이 나와 유튜브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도 되게 웃기다 생각했어요. 그냥 소설인데 그런 표현의 그 소설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여자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출산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왜 우리는 점점 음. 앞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퇴보된 또 생각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 라는 근데 생각들. 씨앗은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굳이 너는 작가 편이야 문윤 편이야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왠지 모르게 읽으면서 작가에 입해서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좀 뭔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사역에서 이런 걸 뭐 배우다 보면은 그런 생각은 독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독자들이 알아서 자정하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지성과 양심을 네, 무시하는 그쵸, 거 그쵸.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심어줄 수 있고 어떤 혹은 과격한 아이디어 혹은 폭력 피가 낭자하는 작품이 그냥 해소 혹은 그냥 튕겨져 나가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느냐는 정말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뭐 그냥 단적인 예로 코난을 보고 그 모방 범죄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아웃을 보고 사실 내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말 몰랐는데 그치. 그럴 수 이런 있죠. 방법이 왜냐하면 또 작가들은 학습을 할 수도 고증을 있는 거. 철저히 그렇지. 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쵸. 교도소로 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지. 그렇게 정말 씨앗을 심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 어떤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나 영화 그런 보면서도 생각을. 그 생각 많이 하는데. 그치, 비슷한 의미로. 영화를 영화를 더욱더 보면서 하죠. 모방 범죄도 워낙 많이 일어나. 근데 정말 어려워. 작품에서 그러지 않는다면 네. 어디서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방법에 대한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분명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을 안 할 사람이 이 작품 때문에 살인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가보면은 이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현상에는 이 극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양극단의 하나만 짚어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쵸. 맞아요. 그 가운데에 있는 무수한 다른 케이스들한테 뭔가 그냥 악영향을 끼치게 그쵸.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실패하는 지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이 책이 이 소설이 이 소설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논의를 이끌어내고 싶은 이게 맞아라는 작가의 문제의식 면에서는 너무 좋지만 작가가 오히려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거는 얼마나 빡쳤겠습니까? 길을 나서 그쵸. 보디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사실 그렇게 의도하고 싶었겠죠. 이 책을 읽는다면 나와 같은 문제의식에 나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극단적인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 거고. 근데 읽다 보면은 너무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란 거 아니까.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나를 유도하는구나라는 것을 뭔가 눈치가 채지기 때문에 그런 묘하게 동의하지 않게 되는 반발심.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역시. 뭔가 이거 너 지금 너무 극단적인 상황 연출한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 그렇지. 뭔가 그럴 수 이렇게 있지. 돼서 오히려 더 그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렇구나. 그 극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거네. 그렇네. 그런 걸 노리고 썼는데 그렇죠. 기리도 나스오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발휘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그치, 발휘가 그치. 안 되고 맞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하나를 봐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근데 요즘에 그런 현상이 좀 심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딱 그 그것만 하나만 보고. 편집해가지고 기사들이 이거는 그렇죠. 기사 여성 제목이. 혐오야, 이거는 남성 혐오야, 그쵸. 뭐 차별이야. 뭐 이러기 시작하면은 맥락적인 사고가 완전히 결여된 거잖아요. 맞아.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들이대면은 팩트는 있거든요. 그게 그 멘트는 남았거든요. 그러면 완전 바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말 조심하게 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문제될 말을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송은 제가 그 되게 그냥 유명한 말 중에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똑같은 말을 방송에서 했을 때와 팟캐스트에서 했을 때와 뭐 소설로 표현했을 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항상 좀 염두에 두게 되는 더 조심스럽게 되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게 있었는데 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웬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쵸.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바가 다르고 감도도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맞아.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면은 건강한 논쟁이 일어나면 좋은 건데 논쟁 자체가 없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쵸. 그게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그쵸.
근데 이게 그 공론의 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나? 우리 사회에?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없는 거. 아니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건 공론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공론이 불가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회적 분위기가 네. 자꾸 이렇게 건강한 논쟁이 아닌 쪽으로 가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읽고서 또 생각났던 게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그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단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고등학생 그 아이 둘이 임신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일단 그 댓글창에 엄청나게 싸워요. 그 논쟁적이었죠. 네. 근데 저는 그거 난 왜 싸우는지 그냥 혼자 생각하면 안 되나? 나 그냥 혼자 생각하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면은 안 그냥 봐도 되는 먹어든지. 거지. 근데 네. 왜 굳이 그렇게 네. 내 댓글을 그쵸. 써가면서 남과 그걸 싸우고 네. 그걸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되게 난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걸 표현할 수는 있는데 네. 더 정제된 언어로 맞아요. 깊이 예의 숙고한 바르게. 다음에 네. 그 표현의 방식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없어지는 맞아요. 거죠. 네. 그게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고등학생들 보고 임신해서 애 낳는 것도 괜찮아라고 장려하는 드라마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드라마가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똑같이 왜 이렇게 싸우면은 어떤 분 댓글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참 어른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면 애들이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싶겠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뭐 애들이 이거 보냐, 저 애인데 어쩌고 막 계속 자기의 인증을 하면서 서로 막 너 여자니까 그렇게 말한다. 나 여자 아니다.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나서서 참 애들이 보면은 어른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지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비아냥이 저는 오히려 탁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인해서 주변에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나 많이 벌어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너무 생각만 해도 피곤한 게 그냥 진짜 어디에서건 그냥 기사 하나 밑에 댓글만 봐도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죠. 너무 싸우죠. 그 김홍민 대표가 뒤에 글 쓰지 않았나요? 네, 기리노나스오에 관해 가지고 풀이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참 그 글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길라잡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하나의 사례가 저 혹시 그거 아닙니까? 아사하라 쇼코 사례? 아사하라 쇼코가 이건가요? 아사하라 쇼코가 왜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이비 맞아요. 종교 옴진리교 그거 진짜 네, 흥미로웠어요. 교주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맞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솔직히 이 아사하라 쇼코가 뭐 그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그냥 뭔가 카리스마를 지닌 사이비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를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사회 초엘리트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신자들 대부분이 뭐 철학이나 종교 과학 서적을 읽어도 소설에는 흥미가 없었대요. 소설을 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루키가 잔문집에서 쓴 거를 김홍민 대표가 재인용을 한 건데 무라카미 하루키에 따르면 아사하라가 만든 거는 하나의 세계관이었다. 하나의 픽션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픽션과 리얼리티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사하라 픽션에 그냥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그걸 리얼리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면역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그렇지. 하더라고요. 면역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허구의 표현하다고.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는 가짜네라는 걸 그 기능을 못한다는 건 거죠. 소설을 안 읽어 버릇한다면. 그래서 이걸 소설을 안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 소설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럴 수 있겠구나. 이 픽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 가끔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저는 소설 절대 안 읽어요. 그딴 거 왜 읽어요? 왜 안 읽죠? 왜 안 읽을까요? 왜 안 읽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가치 없다고 생각한대요. 정말? 왜 내 시간을 네. 들여서 소설을 읽어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상당히 지적이고 논픽션만 찾아서 읽는 분들이세요. 되게 주변에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점을 또 이렇게 김웅민 대표가 지적을 하셨네. 역시 그래서 편식은 너무- 안 된다라는 거. 흥미로웠어. 그래 편식의 위험성이 이거야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은 그냥 이런 논쟁, 이런 화두를 던지는 소설이구나.
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소설로서 작용 역할을 한 거고 그럼 난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네. 그냥 결말이 궁금하니까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는 보려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소설 자체로도 그냥 훌륭한 디스토피아 소설이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읽는 내내 되게 감정이입하게 되고 음. 왜 저번에 한번 불륜을 저지르는 게 나도 아닌데 네. 내가 괜히 손에 땀이 네. 보이지 않는 소장품 네. 이야기하다가 네. 했죠. 우리.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닌데.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듯한 맞아요. 감정. 네. 와 여기 정말 콜라 먹고 싶겠다. 네. 콜라를 줬을 때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걸 이입하는 걸 감정 보면서 당할까봐 막 음.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몰입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을 했고 그게 전 그 아웃 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냐면은 읽으면서 기르노 나서 별론데라고 생각을 했던 지점은 기승전결이 있을 때 기승이 너무 길어요. 아웃도 사실 저는 그 2권짜리 분량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길긴 했지. 너무 길어요. 이 책도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까지가 엄청 길어요. 딱 결말 부분이 한 그래도 이 책은 40페이지 남짓이 그렇고 응. 앞에는 계속 수용소 생활 아까 읽었던 부분 같은데 살짝 또 빡쳐서 항의를 했다가 또 감정도 아까 읽었던 부분 맞아. 같은데 죄수복도 입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좀 굳이 길게 쓰는 거지? 라는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했었으나 나중에 너무 몰입한 나를 보면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썼나 싶긴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냥 너무 훌륭한 인간 심리 묘사 소설 혹은 디스토피아 소설로 읽어도 그쵸. 손색은 손색이 없다. 없다. 맞아요. 굳이 이런 논쟁을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의 마무리입니다. 저희 이렇게 기리오나소의 일묘를 저편 살펴봤고요. 댓글 넘어가겠습니다. 신디스님이 고독의 창조적 기쁨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죠. 저희가 좀 편집해서 소개할게요. 선아 PD님께서 언급하신 고독은 자발적 외로움이다. 저도 어디서 들은 말 같아서 한참 생각해보니 캐롤라인 랩의 명랑한 운둔자에서 고독과 고립에 대한 이야기할 때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독은 자발적 고립이지만 둘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도 상호 배타적인 것도 아니라고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지난주 깜짝 공지 후 이서살 5분 모두 만나서 너무 즐거운 방송이었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맞아요. 캐롤라인 랩의 명랑한 운둔자. 이 책 우리 저희 명랑한 운둔자 했었나요? 이 명랑한 운둔자란 건 아니지만 네. 이야기를 예, 했었죠. 예, 이야기는 했었어요. 네. 네, 스푸키님께서 또 고독의 창조적 기쁨 후기입니다. 한 주 못 만났다고 그렇게 허전하더라니. 네 분 목소리 들으니 에너지 풀 충전되는 느낌. 이래서 아침 일찍 들어보라고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들어보면 저희와 같이 에너지가 없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에 공감하시라라는 의미였지만 오히려 괜찮았네요. 그렇다면 이 서살은 역시 완전체일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책 소개보다 네 분 대화가 더 흥미로웠는데요. 독신 인구가 40%라는 건 비혼도 있지만 독거노인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고독함은 존중받되 외로움이 방치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훌륭하시죠. 멋진 말이에요. 고독함은 존중받되 네. 외로움이 방치되지 않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밤에 듣지 마시고 전날 술을 많이 드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의 느낌을 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녹음 전 되게 재밌는데 저 잠깐 졸리고는 그럼 졸리지 좀 매번 이제 않았어요. 술을 마시고 와야 되나? 왜냐면 이건 졸린 건 이게 재미없어서 졸린 게 아니라 그냥 육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졸린 어떤 마리오 때문에. 마리오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새벽까지 이제 마리오를 하느라 재미있음 하악하는 야옹님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후기인데요. 어머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후기 나 어제까지 봤을 때는 아무 후기가 안 달려 있어서 너무 재미없었나 보다 혼자 막 이러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하악하악 모치모치나무 궁금해요. 네 분이 감탄하는 것을 보니 파나푼 그림도 너무 보고 싶네요. 사노요코 책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다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광현 PD님 구멍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회차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내 옆자리의 사람처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만날수록 호감이 가는 친구처럼 점점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친구처럼 느껴지고 반갑고 고맙고 좋아요. 하지만 광현 PD님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얼른 또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상냥한 상냥한 네. 댓글 다시 감사합니다. 듣는데 귀엽더라고요. 민광현 PD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41회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